근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중고나라는 사실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이런 NFT에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셀 플랫폼에서는 확실히 그 어떤 희소성이 있는 제품들 또는 명품 지위에 있는 제품들을 주로 다룰 텐데 당근마켓, 중고나라 여기서는 그거와는 조금 카테고리 측면에서 굳이 이걸 NFT로 내가 인증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중고 제품들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거래되는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NFT까지 도입되는 건 약간 과하지 않나. 가설을 한 페이지를 썼는데요. 일단은, 중고나라의 그 NFT 기반 정품 감정 서비스 도입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생각보다 그 기사를 보기 전에 가설을 쭉 세웠는데, 기사 내용은 굉장히 짧고 별 내용이 없어서, 일단은 그냥 가설 세우고 리서치 세운 기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가설은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짰을 건지를 구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략이 유효한지에 대한 저의 또 가설을 세워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전략 측면에서는 배경부터 있을 것 같아요. 중고나라는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으나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특성화되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점유율을 급속도로 빼앗겼을 것이다. 단, 중고거래 시장 자체는 성장 중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즘 중고거래와 더불어서 뭐 스니커즈를 필두로 한 보다 넓은 범위의 리셀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공존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좀 잔존하고 상호 플랫폼 간의 경쟁 및 그 상호 간의 영역을 먹으려는 침식에 대한 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한 그 리셀과 중고거래가 성장한 사유는 첫 번째는 코비드-19으로 인한 시장 유동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리두기 제한으로 이제 서비스보다는 이제 재화 쪽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보복적 소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로 쏠리는 그런 소비가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리셀장 같은 경우는 신제품인 경우가 많은데, 이 롤렉스나 나이키가 쏘아 올린 장공에 의해서 그걸 필두로 희소 마케팅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하면서 이제 어, 리셀 시장, 그리고 이제 한정판 시장이 커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거래와 리셀 플랫폼을 같이 이야기한 이유는 서로 간의 침범이 굉장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리고 중고거래 리셀 플랫폼에서 다루는 재화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가의 상품들이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가품에 대한 위험 회피 및 정품 인증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셀 플랫폼들이 실제로 이런 검증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고나라 또한 고가 물품 거래가 플랫폼 내에서 가능해지도록 정품 감별 및 인증 서비스의 도입을 시도할 것이고, 그리고 블록체인 및 NFT 형식으로 인증서를 발급해서 중고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부여하고, 그리고 2차, 3차 거래 시에도 계속 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정품 인증을 누적적으로 관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중고나라는 장기적으로 고가의 중고 물품의 거래가 플랫폼 내에서 가능하게 하고, N차 거래를 활성화해서 이 중고나라 플랫폼의 사용 빈도 자체를 높이고, 그리고 미래에는 거래 수단을 가상 화폐로 확장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노출도를 높여서 시장 점유율 수익성을 회복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전략을 짰을 거라고 구상을 해봤고요. 이러한 것에 대한 또 이 평가를 제가 뭐 가설을 세워봐서 접근한 거는, 이런 NFT를 부여하는 전략은 모방이 쉬운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방이 쉽고, 그러니까 NFT 자체는 모방을 할 수 없지만 이 물건에 NFT를 도입을 해서 정품 감정을 하는 이 서비스 자체는 모방이 쉬운 전략이고, 또 중고나라에 비해서 모회사 자금력이 풍부한 타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차별화를 도모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 재화를 결국에 중고품 이전에 신규 생산을 하는 1차 생산자가 거기에 자체 NFT 인증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NFT에 계속 누적돼서 소유권이 이전될 거기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거를 인증하는 것이 과연 그 자체의 경쟁력이 있거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 기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NFC 기술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현재 뒤에서 제가 이제 NFT에 대한 거를 좀 리서치한 거를 한 판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 현물과의 페어링 문제가 있고, 또 NFT 발급 주체의 공신력과 신용에 아직까지는 귀속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중고나라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속도 대비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워 보였고,
그리고 시장 내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초기 트라이얼 및 파일럿 테스트로서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정품 인증 서비스가 물론 고가를 거래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소비자 이용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키바잉 팩터로서 작용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작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고가품에 한정된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중고나라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나라를 제가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타 플랫폼이 제시한 키바잉 팩터를 따라하거나 팔로우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익성 증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중고나라가 원래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의 성격상 그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그리고 자체 앱을 도입하거나 뭐 굉장히 특성화된 소비를 포착하는 그런 포지셔닝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 증대가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독점적 지위에 비해서 신규 진입 사업자의 지속적인 등장에 따라 점유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특정 제품군에서의 락인 효과를 토대로 범위를 확장하는 타 플랫폼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에 사업 매각 및 합병 등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쭉 일련의 플로우들을 가설 검증해 보면 먼저 중국 플랫폼 간 경쟁 및 중고나라 점유율이 하락된 부분인데 실제로 뭐 가설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근마켓의 사용자 수가 굉장히 늘고 앱 측면에서 다른 이제 중고거래 앱들도 있는데 당근마켓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중고나라의 앱 관심도나 앱 점유율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이게 불과 1, 2년 만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반면에 당근마켓의 사용자 수는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2021년도 자료 기준으로는 뭐 단독 사용률을 비교했을 때는 당근마켓이 거의 80% 정도까지도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나오는 자료마다 약간 기준은 다르지만 뭐 이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중고 거래 마켓의 장점들이 뭘까를 찾아봤는데요. 일단 중고나라는 최대 회원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 카페 연계성이 있다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강점이었는데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그전에 다른 강점을 살리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당근마켓은 아시다시피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이기 때문에 소액인 것도 거래가 가능하고 이제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뭐 10,000원짜리도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직거래 기반으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번개장터는 또 몰랐던 사실인데 MZ세대의 수요가 굉장히 번개장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번개장터는 셀럽이나 인플루언서의 그 중고 단독 샵을 런칭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MZ세대에게 잘 먹히고 있다고 하고 또 중고 스니커즈 시장이 핫한데 이거를 번개장터는 좀 일찍이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헬로마켓 같은 경우는 헬로마켓도 지금 점유율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제 비대면 거래를 굉장히 안정성을 강화하고 CU를 통해서 운송료를 절감하는 방식의 뭐 특정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 스니커즈를 이제 거래하는 크림 같은 플랫폼은 이제 스니커즈라는 상품에 집중을 하고 MZ세대의 수요를 포착한 다음에 이제 강화된 검수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한정판 제품에서 스니커즈 외의 영역으로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강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중고거래 및 리셀 시장 플랫폼이 그럼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그 중고거래 앱 이용자 수 추이만 보면 일단은 중고거래 전체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단한 자료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네이버 기반의 크림이라는 회사는 이제 계속적으로 스니커즈를 기반으로 이제 한정판 제품들에 있어서 선장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처음에 초반에 확보를 해놨고 이 나이키 그 매니아라는 국내 최대의 스니커즈 관련된 커뮤니티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좀 경쟁력을 강화를 해왔는데 앞으로 충분히 이런 크림도 지금은 신제품 위주로 거래를 하지만 나중에 이 스니커즈에 관련된 락킹 효과라든지 한정판에서 락킹 효과를 거두게 되면 중고 거래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셀 플랫폼이 이렇다, 성장했다라는 자료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리셀 플랫폼의 영역이 확장됐다는 뭐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소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리셀 테크 플랫폼별로 어떤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나타내는 자료인데, 이제 무신사에서는 요즘 핫한 무신사에서도 솔드아웃이라는 크림과 비슷한 유사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 크림이나 솔드아웃, 그리고 뭐 프로그, 풋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게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크림과 번개장터가 같이 언급이 되면서 이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크림에서는 기존에는 스니커즈만 거래를 했지만 이제는 명품 같은 한정판 거래들을 다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확장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이고요. 예,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가설 중에서 이제 소비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중고 거래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장 확대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찾아보다 보니 이제 밑에는 이제 보복상 소비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 외에도 좀 흥미로웠던 부분을 위해서 이 Z세대 소비 특성에 대한 내용에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낸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MZ세대에서도 M세대와는 달리 Z세대는 어, 이 기존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M세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행동력이 부족했다면 Z세대는 이를 친철하는데 머뭇거림이 없고 그리고 2030년이면 Z세대의 소득이 전 세대의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Z세대는 저성장기의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재테크에 일찍 눈을 떠서 이러한 한정판이라든지 이제 자꾸 중고 거래를 하면서 차익을 얻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요거는 뭐 보복 소비 증가 내용이고요. 다음 보시면 예, 그래서 이런 정품 인증 수요 및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거다라는 또 가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 중고나 이제 리셀 거래되는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거에 대한 정품 인증이 필요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NFT가 여기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이를 기록을 하고 소유권을 기록해 놓는 NFT 기반으로 이 정품 인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혹은 감정사의 감정 내용을 NFT에 삽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제품하고 페어링을 시켜서 이 제품이 지속적으로 정품을 인증을 받아왔고 소유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록하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뢰도 제품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담긴 자료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 논의를 시작했던 중고나라의 NFT 도입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열어보고 중고나라가 NFT 도입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느냐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무료 감정 시점 서비스로 구매를 완료한 제품에 한해서 보증서 관리와 그리고 양도가 중요하죠. 양도를 하면서 계속 옮겨 다닐 때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지속적인 거래 참여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중고나라 플랫폼 안에서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NFT로 이거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을 이제 원하는 것처럼 이제 기사에는 써져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NFT 도입의 한계점을 언급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약간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NFT라는 기술 자체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종의 등기부 등본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NFT를 정품을 인증하는 것보다, NFT는 고유의 소유권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 실제 실물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하고 페어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차 생산자가 애당초에 이거를 본인들이 인증하는 NFT를 여기다가 연계를 시키게 된다면 어, 애초에 생산될 때부터 이것이 기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것들을 도입을 하는 게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1차 생산자가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새로 중고 플랫폼에서 그걸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이런 NFT가 굉장히 일반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모든 생산물에 이게 연계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 NFT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명품 뭐 루이비통하고 잠깐 위로 다시 올려주시면 예, 루이비통, 까르띠에, 프라다가 블록체인 플랫폼 아우라라는 이제 그 법인을 출범을 했고 그게 이제 NFT적인 기능을 만들고 나서 아예 이거를 제품에다가 칩을 심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정품 인증이 관리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생산자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NFT를 여기다 붙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NFT가 그래서 처음에 도대체 뭘까라는 것 때문에 NFT 자체를 좀 스터디를 해보다가 설명되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분산화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제가 모자이크 이론대로 모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 판을 좀 그려본 건데요. 일단 NFT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리서치한 자료 기반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NFT는 일단 NFT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데이터, 원본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이 원본 콘텐츠는 또 디지털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실물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자산, 실물 자산을 이제 NFT를 여기다가 붙이게 되는데 NFT라는 건 뭐냐면 또 NFT가 메타데이터와 스마트 계약으로 나눠집니다. NFT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이 NFT의 대상이 되는 그 자산의 제목이나 설명이나 생산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같은 정보들을 담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NFT 스마트 계약은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거의 소유권이라든지 양도 내역, 그리고 이제 로열티를 누구에게 지불하고 있는지 등등이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계약 관련된 내용만 담겨 있고, 이 세 가지 미디어 데이터, 메타데이터, 스마트 계약 중에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 도입이 되는 거는 NFT 스마트 계약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디어 데이터나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 내용들을 블록체인에 넣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거의 뭐 킬로바이트당 16불 정도가 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로 구성되는 NFT 이제 구조에서 과연 이 NFT의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면 NFT는 마치 디지털 등기 서류 같은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어떠한 실제 미디어 데이터, 디지털 자산이나 실물 자산이 있을 때 이거의 소유권을 기록해 놓은 등기 서류 같은 내용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실물 자산하고 완벽하게 표현이 돼 있지 않은 서류인 거죠. 그래서 이 서류가 서류로서 이제 복제되지 않는 서류로서 이 소유권을 인증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단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지털 등기 서류를 생산, 소유, 복제, 거래 측면에서 가능한지를 봤을 때, 여기서 좀 NFT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NFT, 중간에 있는 디지털 등기 서류를 보시면 일단 생산은 굉장히 자유롭고 쉽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그런 등기 서류를 발급을 하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별로 제한이 없어서 오히려 남의 자산을 갖다가 함부로 등기 서류를 발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유도 가능합니다. 이 등기 서류 자체에 소유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소유의 권한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디지털 등기 서류는 완전하게 복제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거래는 가능합니다. 거래가 가능을 하고 다만 이런 디지털 등기 서류가 자체적으로 거래가 된다기보다는 자체 화폐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디지털 자산하고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산은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소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이 이제 NFT와 연동이 되면은 외부 시스템에 분산 저장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복제가 되고 거래도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NFT가 완전하게 디지털 자산인가 페어링이 돼서 디지털 자산에게 일종의 부속력을 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페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산을 만약에 내가 등기서류를 갖고 이게 나의 소유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런 어떠한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 그림을 사람들이 이 디지털 등기 서류 자체는 복사하지 못하지만 이 그림을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고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신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거를 복제품이라도 소유를 하고 즐기거나 향유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등기 서류로 소유권이 주장이 되더라도 이게 디지털 자산의 생산 소유 복제 거래와 페어링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고요. 실물 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자산은 물론 생산이 가능하고 소유를 할 때는 물리적으로 실제 소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복제 같은 경우에는 뭐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복제가 안 되지만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복제가 되고 뭐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것들이 디지털 등기 서류하고 이 재화의 특성이 완벽하게 페어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페어링의 문제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디지털 등기 서류가 결국에 우리가 등기 서류를 받으면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원래 이 등기 서류가 예전에는 국가의 공신력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건데, 이 현재의 NFT는 이 서류의 인증 주체, 이 인증 주체가 특정 이 NFT를 발급한 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 시장 지배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거나, 이러한 도장을 찍는 데 있어서 이거를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지배적인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디지털 등기 서류의 효력 자체가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NFT의 한계로 좀 많이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등기 서류에 그래도 최소한의 그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이제 이더리움의 표준을 준수하여 만들어지는 디지털 등기 서류들이 인정을 받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블록체인을 기록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생성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고 이 NFT가 이더리움 표준에 맞게 작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 뭐 이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면밀하게 기록되고 엄밀할 수 있으나 이게 현물 자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런 공신력을 갖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더리움으로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이더리움은 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의 주요 기능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환의 매개가 되고 가치를 척도하는 기준이 되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고 디지털 등기 서류 자체는 이런 화폐의 기능 자체는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NFT 기술 자체도 지금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런 화폐, 가상 화폐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료도 부족하고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도 나도 기업들이 자신의 생태계 안에서 NFT를 발급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가치를 주고받으면서 팔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NFT를 뭐 소유권이 있어서 치더라도 이걸 위반했을 때 이걸 과연 누가 제한을 할 수 있고 누가 처벌을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공권력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배력이 부족한 NFT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나중에 이 NFT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는 무언가, 큰 플랫폼이 등장하게 됐을 때, 개별 NFT들이 얼마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중고나라의 그래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보면은 이제 중고나라에 대해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고나라는 지금 당근마켓이 3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된 거에 비해서 1,200억 원, 지금 뭐 30분의 1 정도로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중고나라가 한때 대한민국의 중고거래 최대 플랫폼이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1,000억 원이라는 밸류에이션은 요즘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굉장히 낮은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자체적인 미래 가치는 굉장히 불인정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매입을 할 때 롯데쇼핑에서 3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30%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롯데쇼핑은 중고나라를 왜 매입을 했느냐라고 할 때, 그 롯데쇼핑에서 이제 뭐 하이마트 등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 거래를 할 때 굉장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전시장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볼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이 롯데쇼핑이 중고나라를 매입을 하고, 가전제품이라든지 일부 이제 롯데쇼핑의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중고거래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자체 가치를 더 성장시키거나 다시 경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300억이라는 염가에 매수를 해서 이 300억보다는 롯데쇼핑이 더 시너지 가치를 뽑아낼 수 있다. 그럼 롯데쇼핑 입장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현재 중고나라의 기업 가치라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중고나라의 미래 가치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좀 내용이 중고나라의 이제 미래와 이제 NFT 이제 약간 두 축으로 좀 섞여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중고나라 자체의 경쟁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고 NFT로 인한 정품 감정 서비스 자체는 뭐 미래를 위한 준비에 유효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크게 턴어라운드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혹은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 다른 이들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하거나 진입도 좀 늦었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중고나라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약간 요즘 핫한 기술인 NFT가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또는 뭐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들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동감을 좀 하고 오히려 제가 좀 NFT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NFT의 기능과 어떤 유효성을 고려하면 이게 어떤 특정 중고 제품의 거래 또는 그것에 대한 인증이 유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 브랜드나 명품 등의 어떤 리셀 플랫폼에서는 이런 NFT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활용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명품 메이커들이 이런 NFT를 이제 집중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라는 걸 보면 그렇게 나오는 NF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리셀 플랫폼들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NFT를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배력이 중요한 거고 특히나 중고 거래에서 생산자가 아닌 관점에서는 그 지배력을 갖기는 더 쉽지 않지 않나라는 거죠. 뭐 특정 제품,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 엄청난 공신력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
그런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특히, 안녕하십니까. 계신지 몰라요. 예. 잠깐만요. 예,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예, 저희 빌딩 관리자분 잠깐 오셔가지고 아, 마음이 거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리셀 플랫폼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이키, 이제 운동화에 대한 리셀 플랫폼 중에서 도미넌트한 사업자가 있다면, 그 사업자는 NFT를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공인기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이키는 생산은 나이키에서 직접 하진 않잖아요. 이게 다 OEM으로 어딘가에서 생산되고, 나이키에 대한 디자인을 나이키라는 법인이 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에 있을 때 실물에 대한 어떤 공인 이런 것들은 유통업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유통을 나이키와 지금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계약 관계에 있는 특정 유통업체가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희소한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음, 뭐랄까요, 저변이 넓은 특정 플랫폼이 할 것인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중고나라는 사실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이런 NFT에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셀 플랫폼에서는 확실히 그 어떤 희소성이 있는 제품들 또는 명품 지위에 있는 제품들을 주로 다룰 텐데, 당근마켓, 중고나라, 여기서는 그와는 조금 카테고리 측면에서 굳이 이걸 NFT로 내가 인증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중고 제품들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거래되는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NFT까지 도입되는 건 약간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NFT가 되면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거래되면서 올라가고, 가격이 그 가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음, 어떤 그런 제품들의 카테고리가 적절할 텐데, 그냥 싸기 때문에 잠깐 쓰고 다시 나 또 적정한 가격에 다시 되팔아야지 하는 중고 제품들은 NFT로 굳이 인증이 될까? 인 거죠. 결국 그래서 그냥 제품을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당근마켓이 지금 마켓을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 지금 먹고 있는 건데, 이런 시장들을 먼저 당근이 가져간 거고, 중고나라는 약간 중간에 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과거에 많았으나 간편하게 직거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당근으로 뺏기는 거고, 그 외에 좀 중고 명품 또는 희소한 제품들은 리셀 플랫폼 쪽에 또 뺏기는 거고, 또는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제품들 카테고리는 번개 상태에 또 뺏기는 거고, 결국 이제 중고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딱히 지금 이제 그게 없어서 이제 밸류도, 기업 가치도 채 1,500억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고요. 결국 이 NFT가 과연 중고나라에게 어울리는 굉장히 무기가 될 수 있는 전략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중고나라는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런 기획, NFT와 연계해서 우리 이런 거 해봅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중고나라는 이런 지금 중고 거래 시장의 성장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번개장터, 당근마켓 또는 그 외에 리셀 플랫폼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중고나라가 원래 유지하고 있던 마켓시어를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시장은 성장하는데 나는 점점 도태되고 있네 라는 걸 느꼈을 거고, 거기에 어떤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찾아봤을 때, 거래가 안전하지 않다, 거래가 편리하고 모든 게 음, 투명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중고나라 내에서 여러 가지 가품들, 그다음에 약간 어, 안전하지 않은 거래들, 사고들도 이제 많이 나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음, 문제 인식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당근처럼 직거래로 풀지 못했고, 그다음에 특정 MD로도 풀리지 않고, 결국 남은 게
안전 거래를 조금 더 고도화한 NFT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키바잉 팩터가 아닌, 그러니까 중고나라가 자기들의 카테고리 내에서 키바잉 팩터가 아닌 기술을 지금 들고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라는 문제점. 결국에 NFT로는 자기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마켓시어를 되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중고나라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롯데그룹과 연결돼 있고 롯데쇼핑 내에 어떤 엄브렐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오프라인 체인들, 하이마트, 롯데마트, 그 외에 빅마켓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중고 거래에서 약간 또 다른 형태의 편리성,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뭐 오프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요약하자면 무분별한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하는 NFT 적용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거다인 거죠.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전 전반적으로 다 이제 동의가 돼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는 스터디였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번개장터는 또 NFT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여기 있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크림 이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논의했던 대로 간다면 번개장터, 크림 정도가 좀 NFT와 연결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주로 다루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제가 크림에서 사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네. 실제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자에서 크림이 그 시니커즈를 받은 다음에 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정품 검수 과정을 거치고 검수에 합격을, 전문가의 검수를 합격을 하면은 크림의 인증 태그를 달아서 주더라고요. 그 분리, 그 가위로 끊지 않으면 불가능 크림의 태그를 달아서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지금 NFT를 거의 NFT 같은 거를 이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음. 수작업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성숙도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중고나라가 만약에 기존의 점유율이 진짜 거의 국내 중고거래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시점에 만약에 NFT는 굉장히 발전이 돼 있었다면 그때 이거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걸 하는 이유도 NFT를 도입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의 단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수작업으로 하다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그런 NFT 쪽으로 시프팅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기술을 쓰기에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이 검수 시스템이라는 본인들의 가장 큰 강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걸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 그런 인증 절차, 인증 프로세스, 실물에서의 인증이라는 게 NFT의 백업이 돼주기 때문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NFT 도입은 사실 공허한 거죠. 굉장히 그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NFT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 NFT를 백업하는 현실에서의 어떤 시스템, 플랫폼, 뭐 프로세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얼마나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이용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냐인 거니까 결국 NFT와 같은 어떤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기술들은 결국 브랜드를 따라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란 결국 이용자 수 또는 그 이용자들이 모여있는 플랫폼,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이제 NFT를 활용하느냐가 이제 NFT 그 자체를 성공시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객 저변을 잃고 있는 중고나라는 NFT를 외치지만 사실은 NFT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할까요?